저는 교사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학생들 생각만 했던 건 아닙니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알다시피 저는 싱글맘, 요컨대 미혼모였어요. 4살이었던 딸 마나미의 아버지와는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게 없는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속도 위반이네 하고 말하면서 서로 2배의 기쁨을 느꼈죠. 제 임신을 계기로 그 사람도 겸사겸사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혼은 취소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남자가 불쌍하다. 그러게요, 이사카 양. 분명 파트너가 중병을 앓고 있어도 결혼해서 부부로 살며 그 역경을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약 HIV 감염자라면. HIV란 후천성 면역 결핍증, 통칭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이런 설명은 필요 없나요? 아, 여름방학 숙제로 낸 독서 감상문 말인데 되게 같은 소설을 골랐더군요. 다들 감동했다느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느니 하기에 그 정도인가 싶어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원조 교제를 하던 소녀가 HIV에 감염되고 마지막에는 발병해 죽는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불만인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소설에 감동한 사람들도 눈앞에 HIV 감염자와 선교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 화들짝 놀라는 것 같네요. 하마사키 양, 맨 앞자리라고 숨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공기로 감염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반경 몇 미터 이내로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 악수, 기침이나 재채기, 입욕이나 수영장, 공용 식기 사용, 모기나 애완동물 그런 것들을 통해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가벼운 키스로도 감염은 되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감염자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일은 없고 같은 반에 감염자가 있어 함께 지낸다고 해도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소설에는 그런 말이 없더군요. 말하는 게 늦었지만 저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어? 못 믿겠다는 얼굴이군요. 분명 성교는 HIV 감염 경로 중 하나지만 100%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검사 단계에서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염되지 않았다는 편이 더 믿기 어려워 재검사를 부탁했을 정도였어요. 나중에야 성교로 감염될 확률을 듣고 납득할 수 있었지만 숫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굳이 몇 %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은 사람은 직접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된 것은 한때 외국에서 무책임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제가 음성이라는 걸 알아도 제 마음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어요. 만약 검사 순서가 바뀌었다면 나도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도 뱃속의 아이가 감염되었으면 어쩌나 하고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존경에 마지 않았던 사람인데 증오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제게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면서도 아이는 낳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도 아이를 지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HIV 감염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본인이 자포자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혈유병 환자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감염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의 내적인 절망감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서로가 상황을 이해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도 없을 테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은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몹시 완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자. 아까 많은 학생들이 한순간 숨을 멈췄던 것처럼 뭔가 이물질이라도 보는 눈빛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HIV 감염자에게 편견의 시선을 던집니다. 비록 아이가 감염되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HIV 감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친구가 생겨도 그 집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그 애하고 놀면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급식도 체육 수업도 무엇 하나 문제가 없는데 동급생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아이를 박해할지 모릅니다. 분명 아버지가 없는 아이도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회적으로는 그쪽을 용인해 주지 않을까. 그런 토론을 거듭한 저희는 결혼을 단념했고 저는 홀몸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마나미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던지. 고이고이 키우자.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결심한 저는 딸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딸, 누가 더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딸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마나미가 딱 한 번, 아빠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마나미가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아버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포기한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전부 걸듯이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마나미는 이제 없습니다.
돌이 지난 마나미를 유아원에 맡기고 저는 업무에 복귀했어요. 도시라면 밤늦게까지 맡아주는 유아원도 있지만 한적한 시골 유아원에서는 연장을 해도 6시가 한계입니다. 친정도 멀어 실버 인재 파견 센터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소개해준 분이 학교 수영장 뒤편에 살고 계시는 다케나카 씨였어요. 그래요. 무크라고 하는 크고 검은 개를 키우는 집입니다. 수영장 옆에 있는 철망 너머로 무크에게 도시락 반찬이나 과자를 줬던 학생도 있지 않나요? 다케나카 씨는 매일 4시에 유아원이 끝나면 마나미를 데려와서 제 일이 끝날 때까지 맡아주셨습니다. 마나미는 다케나카 씨를 좋아해서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따랐고 내가 먹이 담당이야 하며 무쿠도 몹시 귀여워했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다케나카 씨께 신세를 졌는데 올해 들어 다케나카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한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셨다고 곧바로 다음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것도 내키지 않아 다케나카 씨가 회복될 때까지 저는 마나미를 직접 마중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유아원 시간을 6시까지 연장해 업무를 빨리 마치고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직원 회의가 있는 수요일만은 회의가 길어지면 제 시간에 데리러 갈 수가 없어 4시에 미리 데려와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양호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이토 양, 마스카와 양, 마나미하고 자주 놀아주었죠? 정말 고마워요. 몹시 기뻤던지 언니들이 마나미가 솜토끼 같다고 했어 라고 귓가에 대고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가르쳐 준 적도 있었어요. 울지 말아요. 둘 다. 마나미는 토끼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폭신폭신한 그 감촉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롯해 여러분이나 고등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솜토끼 캐릭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아원에 들고 가는 가방도 손수건도 휴지도 양말도 신발도 하나부터 10까지 솜토끼였어요. 매일 아침 좋아하는 솜토끼 머리끈을 들고 제 무릎에 앉아 솜토끼처럼 묶어줘 라고 하는 게 입버릇이었어요. 휴일에 쇼핑센터에 갔다가 솜토끼 상품을 발견하고는 귀여워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나미가 죽기 약 일주일 전이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쇼핑센터에 갔더니 밸런타인데이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넓은 특설 무대에는 다양한 초콜릿이 있었는데 요새는 우정 초코라고 하던가요? 여학생들끼리 초콜릿을 교환하는 게 유행인지 거기에 어울리는 귀여운 초콜릿도 잔뜩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나미는 거기서 솜토끼 초콜릿을 발견했어요. 솜토끼 얼굴 모양으로 만든 솜털 주머니에 솜토끼 얼굴이 찍힌 화이트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는 상품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나미는 그걸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쇼핑은 딱 하나만 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마나미는 그날 이미 솜토끼 체육복을 샀습니다. 죽었을 때 입고 있었던 핑크색 체육복 말이에요. 저는 다음에 사줄게 하고 마나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리 솜토끼 상품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마지못해 물러나는데 그날 마나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옷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사줘.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저도 물러날 수 없었어요. 몰래 사서 밸런타인데이에 선물하면 기뻐하려나? 내심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약속했잖아 하고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애정을 쏟는 일과 응석을 받아주는 일은 별개입니다. 우연히 가족들과 쇼핑을 왔던 시모무라 군이 고작 700엔인데 저렇게 갖고 싶어 하니 하나 사주면 어떠냐고 해서 부끄러웠지만 제3자의 등장에 마나미도 약간 냉정을 되찾았는지 뺨은 부르퉁했지만 다음에 꼭 사줘야 해 하며 일어섰습니다. 쓴 웃음을 지으며 시모무라 군에게 손을 흔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밸런타인데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나미가 죽어버린 이제는 그때 사줬더라면 하고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그날 직원회의가 끝난 것은 6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직원회의에는 양호 선생님도 참가하지만 하교 시간인 6시까지는 언제나 몇몇 여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마나미와 놀아주어서 아이는 쓸쓸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일 없이 양호실에서 얌전히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러 가보니 마나미가 없더군요. 화장실을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마침 동아리 활동 뒷정리도 마치고 옷도 다 갈아입었을 시간이라 언니들이 있는 동아리 방이라도 놀러 갔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마나미를 찾으러 교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나이토 양과 마스카와 양이었지요. 마나미가 미술실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마나미하고 놀려고 5시 전에 양호실에 갔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오늘은 오지 않은 줄 알았다며 함께 마나미를 찾았어요.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학교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 선생님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 마나미를 찾았죠. 발견한 사람은 야구부 호시노 군이었어요. 오늘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한번 수영장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함께 수영장까지 가주었지요. 겨울철에는 쇠사슬을 둘러 수영장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철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만 쇠사슬을 최대한 벌리면 마남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학예 수영 수업이 끝나도 수영장에는 1년 내내 물을 받아놓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수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나미는 낙엽과 함께 어두운 수면에 떠 있었습니다. 달려가 끌어올린 마나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나미의 이름을 부르며 인공호흡과 마사지를 반복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체를 두 눈으로 보고 충격이 컸을 텐데도 호시노 군이 곧장 다른 선생님들을 부르러 갔어요. 병원에 실려간 마나미는 익사라는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외상이나 옷매무새가 단정했다는 점에서 실수로
수영장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주위도 캄캄했고 그런 여유도 없었을 텐데 다키나카 시댁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철망 사이로 무쿠가 코를 내밀고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경찰 조사로 그 철망 부근에 손으로 찢은 빵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나미가 다니는 유아원 급식에 나왔던 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영장 부근에서 마나미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고 마나미가 매주 수영장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쿠에게 밥을 주러 갔던 것 같더군요. 다케나카 씨는 무쿠를 이웃분께 부탁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마나미는 자기가 밥을 주지 않으면 무쿠가 죽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양호실 밖에 나갔다는 걸 들키면 제게 혼날 줄 알았던지 언제나 혼자 몰래 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뭘 했니? 하고 물으면 마나미는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는 언니들하고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건 뭔가 비밀이 있는 눈이었는데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았을걸. 그랬더라면 마나미를 혼자 수영장에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마나미의 죽음은 보호자인 제 감독 불찰이 원인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준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미 한 달 이상 지났건만 새벽녘이면 언제나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마나미를 찾곤 합니다. 마나미는 잘 때 항상 몸 어딘가를 제게 꼭 붙이곤 했습니다. 짓궂게 몸을 떼면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 저를 찾았고 손을 꼭 잡아주면 다시 고른 숨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이제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보드라운 뺨이나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교장 선생님께 사직 의사를 밝히니 그 사고가 원인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까도 기타하라 양이 같은 질문을 했죠. 분명 제가 사직을 결심한 것은 마나미의 죽음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나미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다면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도 교사직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직하는가? 마나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반 학생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